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대서울병원 소아과 최한솜입니다. 어, 저희 오늘 이제 많은 뇌전증 부모님들께서 이제 참석을 하시고 계실 텐데, 저희가 많은 경우 약을 먹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궁금하신 점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간단히 약물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지금 듣고 계신 보호자분들, 이제 자제분들께서 뇌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는 간질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뇌전증으로, 이제 완전히 용어가 바뀌었고, 이거는 뜻 자체는 뇌 전기 활동에 이상이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국어 대사전에 뇌전증으로 등록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국어 대사전에서도 나타나는 뜻이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장애를 일으키는 발작 증상이 되풀이하여 나타나는 병. 그래서 뜻도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뇌전증은 소아 청소년에서 아주 흔하고 생애주기 통틀어서 이제 어린이 때와 어르신 때 이렇게 두 번의 고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소아 청소년의 경우는 약 1000명 중 4명에서 많으면 8명까지 알려져 있고, 이거는 생각보다 흔한 수치입니다. 결국 한 학교에 한 학년에서 1명 정도가 뇌전증으로 진단을 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이제 우리나라 뇌전증 환자의 20% 정도가 소아 청소년이기 때문에 환자 수도 소아 청소년에서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뇌전증이란 진단은 갖고 있긴 한데 사실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또 약간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련, 뭐 내지 발작은 뭔지 아셔야 될 거고, 경련은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 신경에서 저희가 모든 전기 활동을 하게 되고, 이 전기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막 보고, 말하고, 이해하고, 여러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기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한 곳에서만 작동을 해야 되는 신호가 막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및 징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요즘 컴퓨터를 이해하시면 되게 쉬우신데 갑자기 컴퓨터에 이제 에러가 나는 상황들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막 한 프로그램에서 모든 메모리를 다 먹는 상황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어떤 신호가 가해지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동기화가 되는 거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휴대폰이랑 이렇게 그 컴퓨터를 동기화시키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아무것도 저희가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컴퓨터를 다른 것들을 계속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게 아이들에서 경련이 일어나면서 그런 비정상적인 전기 활동에 의해서 아이들이 그 정상적으로 자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경련입니다. 근데 경련이 한 번 있다고 뇌전증으로 바로 진단되는 건 아니고요. 경련은 한 번 있어도 정말 뭐 많으면 50%까지는 평생을 경련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어린이들, 이제 뇌전증이 진단되지 않은 여러 어린이들 중에서는 이제 열성 경련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경련 자체는 그냥 평생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지나가지만, 뇌전증은 경련을 할 수 있는 소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학회에선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 있고, 그 상황들은 이제 어떤 유발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경련이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번 이상 일어나거나, 아니면 한 번 경련을 했는데 뭐 뇌파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이 환자는 다시 경련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아니면은 뇌전증 증후군이라는 이제 저희가 뭐 어떤 나이에서 어떤 식으로 경련을 해서 나중에 예후는 이렇고 어떤 치료 잘 듣는다, 이런 게 알려진 소아 청소년의 여러 뇌전증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후군으로 진단이 될 경우에 뇌전증으로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뇌전증은 왜 생기나요? 라고 이제 또 많이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이른둥이 환자분들이 많아서 좀 일찍 태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만삭으로 잘 태어났는데, 그런 태어나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저산소 상황이 있게 되면서 뇌손상을 입는 경우에 이제 뇌전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뭐 대사 질환이라고 예를 들면 미토콘드리아 질환이라든지 뭐 머릿속에서 이제 저희가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그런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대사 질환이라고 하게 됩니다. 또 예를 들면 뭐 다치는 경우도 뇌전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머릿속에 뭐 예를 들면 머리를 부딪혔다라든가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손상이 있으면 머리에 어떤 상처가 생기면서 뇌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아까 말씀드린 출혈이나 뭐 손상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미 타고난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은 뇌전증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아이들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잦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는 뭐 특히 뇌전증과 연관된 뭐 몇백 가지의 유전자를 검사를 한다든가 해서 예를 들면 결절성 경화증과 연관된 유전자 아니면 예를 들면 뭐 나트륨 채널과 연관된 유전자 이런 몇 가지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뇌전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뇌수막염이나 뇌염과 같은 뇌 감염이 있을 때에도 그거에 나중에 어떤 상처로 남으면서 뇌전증이 생길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덜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좀 약물 남용이 있는 경우들, 약물 너무 많이 먹었을 때도 이게 결국 뇌에 상처를 입는 여러 상황에 의해서 뇌전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위에 수많은 원인들을 말씀해드렸는데 거의 50% 정도는 이런 원인들이 없이 뇌전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가 특발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원인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뇌전증을 이제 진단받으면 사실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뇌전증이라고 하면은 뭔가 일단 눈앞에서 경련을 보신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놀랐을 것이고 또 이거 어떤 뇌전증 증후군들은 사실 약을 먹지 않고도 양호한 경우들도 있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정말 무서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좀 약간 지켜봤다가 나중에 시작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뇌전증은 일단 진단이 되면 치료를 권해드리는 이유가 치료받지 않으면 아이가 위험해지고 그리고 아이 삶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경련을 하게 될 경우에 너무 아이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부엌에서 뭐 이렇게 불 근처라든가 아니면 날카로운 것 근처라든가 아니면 또 많이 오시게 되는 경우가 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뭐 인도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막 그냥 멍하게 쭉 걸어가거나 이렇게 방향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멈춰야 되는 상황에서 걷게 되는 상황 아니면은 이제 수영장이나 뭐 그런 데서 결국 이렇게 물에 일시적으로 빠지게 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높은 곳에서 이제 뭐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갑자기 의식을 잃는 경우라든가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경련을 줄이려면 결국은 경련을 조절해야 되고 그런 많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뇌전증 증후군은 얼마나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가가 그 아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능 발달, 그 지능 점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말로 빠르게 진단을 하고 빠른 치료가 중요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영아 연출, 뭐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란다우 클레프너 증후군 이런 진단명을 진단받으셨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무조건 빠른 치료가 일단 시도를 해보아야 그 다음에 아이의 지능에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치료는 언제까지 하나요? 만약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은 사실 아이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경련 내지 발작을 가능하면 없애는 게 제일 좋고 또 이제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뭐 난치성의 경우는 조절되는 것 이게 이제 목적이 됩니다. 또 몇 가지 뇌전증의 경우는 그냥 경련이 없어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 아예 뇌파까지 좋아지는 것이 뇌전증의 치료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뇌전증 증후군이든 아니면 어떤 종류의 뇌전증이든 진단을 받으면서 주치의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그런 치료 목적과 치료 기간을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러면 완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뇌전증에는 정말 수많은, 특히 소아청소년에서도 거의 약 20가지 증후군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증후군으로 분류되지 않는 수많은 진단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감안했을 때 일단 이론적으로는 약 절반 정도로는 치료약 하나를 그냥 꾸준히 먹으면서 경련이 조절된다고 알려져 있고, 또 그 나머지 30%에서도 그냥 치료약 두 가지를 먹으면서 경련이 조절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으면서 경련이 2, 3년 이상 없으면 이제 그러면 이제 약물을 좀 중단할까요?를 이제 논의를 해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경우는 이제 뇌파가 좋아질 때까지 먹다가 다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뭐 그럼 이제 항경련제를 중단합시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어,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아니면 2년 이상 증상이 없는 경우에 이제 저희가 완치 판정 그런 소견서를 쓰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그때 다르긴 하지만 보통 많은 경우는 1, 2년 증상을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완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재발을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완치 비율이 훨씬 일단은 거의 3, 40%에서는 완치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이제 당연히 완치를 가장 원하실 텐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처방받은 약을 잘 먹고 또 약을 먹기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그냥 끊지 마시고 약물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너무 졸리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막 발진이 나서 너무 무섭다 뭐 이런 부작용 같은 게 생긴 경우에는 그 처방하신 선생님이랑 직접 상의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완치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제 자제분들이 경련이나 발작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입원을 하거나 뭐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문진을 하고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경련했나요? 뭐 이전에 뭐 가족분들 하신 분 있나요? 뭐 여러 상황을 물어본 다음에 또 아이가 신경학적으로 뭐 좌우는 양손 다 잘 쓰는지 뭐 아니면 힘은 괜찮은지 여러 가지 신경학적 검사를 하게 될 거고 뭐 많이 다 하셨겠지만 뇌파 검사를 하게 될 것이고 뭐 CT나 MRI와 같은 영상 검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검사를 통해서 이제 뇌전증 또 뭐 경련을 뭐 예를 들면 초점성으로 경련을 한다 아니면은 이제 뭐 전신적으로 경련을 한다 이런 걸로 확인하고 말씀드린 이제 뇌전증 증후군을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일반적으로 흐름은 약물 치료를 가장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우선적으로는 하나의 약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만약 하나의 약물로도 경련이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를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하나로 바꾸게 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약물을 두 가지 이상 먹었는데도 경련이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약물 불응성 또는 뭐 난치성 뇌전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경우 예를 들면 뇌파를 다시 찍는다든가 뭐 혹시 이전에 좀 MRI나 영상을 보았을 때 이 부분은 혹시 뭐 약간 구조적인 이상이 있나라고 했을 때 그런 재평가 과정을 거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물을 예를 들면 제3의 약을 또 추가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약물을 사실 막 4개, 5개까지 먹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만약 정말 구조적으로 명확하게 딱 여기에서 경련이 나오고 이거를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도 아이의 삶의 질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위다라고 하면은 뇌전증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케톤 생성 식이요법 아니면 뭐 미주신경 자극술과 같은 이제 다양한 방법을 또 교수님과 상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약물 치료가 일단은 1차적으로 많이 하시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항경련제는 저희 우리나라에 지금 20가지 정도가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가장 이제 이전부터 많이 쓰였던 약은 페노바비탈이라는 약이고 사실 신생아 경련에서부터 쭉 쓰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익숙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계속 신약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선 도입도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그러면 함경련제는 어떻게 고르냐? 사실 이 부분이 부모님들께는 가장 조금 뭔가 이거는 되게 신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냐면 약 이름도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데 크게 세 가지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일단 뇌전증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련 자체가 어떤 식으로 경련을 하는지, 뭐 정말 전신적으로 경련을 하는지 아니면 한쪽에서 이제 경련이 시작되는지,
아니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뇌전증의 종류는 어떤지, 또 뇌전증 증후군에 해당을 하는지, 아니면 이제 그야말로 약물을 입원이 첫 번째 약일 수도 있고 뭐 세 번째 약일 수도 있는데 그런 난치성, 뭐 잘 지금 반응이 좋은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환경면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약물 자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약물이 이 아이한테 들을지, 그러니까 효과, 그 다음에 이 약물이 우리 아이한테 안전한지 그거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약물의 작용 방식, 어떻게 경련을 조절하는지, 또 시럽, 뭐 알약, 캡슐, 뭐 이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제형이 중요하고, 뭐 약물 개수, 그리고 약물 상호작용, 또 약물을 뭐 하루에 한 번 먹을 수 있을지 아니면 세 번을 먹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가격도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급여 기준도 중요합니다. 또 환자분들의 경우는 이제 소아청소년에서는 아무래도 나이가 중요하고 성별, 체중, 그리고 약물 대사. 뭐 예를 들면 간이나 또 심장에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약들은 좀 제한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동반 질환도 확인을 해야 되고 학업 능력이 또 많이 고려를 해서 뭐 예를 들면 학업 능력이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임시에 최대한으로 영향을 덜 주는 약, 그리고 만약 뭐 심한 발달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경련이 너무 심한 경우에 그냥 이 약만 듣는다라고 하면 부작용을 감안해서라도 약물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행동 문제나 감정 문제가 동반되면 역시 감안을 해야 되고, 주 보호자, 약을 사실 먹이가 되게 힘든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그럼 또 역시 약 투여 간격을 조절해야 될 수 있고, 기존에 먹는 다른 약들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합니다. 사실 환경론제의 원리는 이게 좀 설명이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뇌전기 신호의 이상 현상을 조절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일단은 그래도 간단하게 전기 신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좀 보여드리면서, 뇌전증 약에 크게 그냥 한 세 가지 원리 정도가 있고, 또 요즘 신약들은 약간 몇 가지 새로운 원리들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전기 신호가 이제 한쪽 신경에서 전달이 돼서 신경 끝까지 도달한 다음에 이제 화학 물질로 전달이 다음 신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되는 과정 자체가 세포 표면에 저렇게 노란색으로 나트륨 통로들이 열려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세포 신호가 막 만들어지고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신경 끝까지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소포라고 주머니들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신경 세포로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달되는 신호는 뭐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흥분성 신호를 만들어서 그런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신호가 막 더 생기게 되고 신경이 흥분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있고, 어떤 신호들은 이제 그만 억제를 하도록 하는 그런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경련제들은 크게 이 나트륨 통로를 이제 영향을 미쳐서 전기 신호를 만드는 걸 좀 억제하거나, 아니면 흥분성 신호를 전달되는 걸 막거나, 억제성 신호가 생기는 거를 도와주거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원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트륨 통로에 관여하는 거는 또 보호자분들이 정말 수많은 약들이 익숙하실 수 있고, 요즘 또 유전자 검사에서 혹시나 나트륨 통로랑 연관이 된 유전자를 진단받은 부모님들은 더 관심이 있고 복용을 하실 수 있는 경우 하고 계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몇 가지 약들만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론제를 제가 선택한 기준은 막 뭐 이 약들은 뭐 제가 효과 가장 좋은 약들을 엄선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가장 오래 쓰였거나 어떤 경우에는 1차 약제거나 아니면 신생아 때부터 쓰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장 익숙할 수도 있고, 또 기존이 좀 새로운 약 위주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서 선정을 했고, 뭐 언급되지 않았다고 떨어지는 약들 아니고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20가지 약들이 다 모두 활발하게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약들이 효과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부작용 위주로 적어놨고, 만약 여기서 나오지 않는 수많은 부작용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도
부작용이 사실 설명서 보시면 거의 50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뭐 우리 아이가 이 약을 먹었는데 뭐 이런 거 괜찮나요는 사실은 아이를 가장 잘 아시는 주치의 교수님이랑 상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쓰이는 약이 페노바비탈이라는 약입니다. 이거는 심생아 경련에서 1차 약제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오래된 항경련제입니다. 100년 넘었고 또한 심생아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경련이 너무 길어질 경우에 주사제로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마약이나 주사제로 되어 있고 주로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 가장 흔한 부작용은 진짜 졸리고 집중력 떨어질 수 있고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부모님들이 아마 이 약을 아마 아주 오래 쓰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주 장기간, 막 진짜 1년 뭐 이렇게 노출되면 나중에는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쓰면은 골밀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될 수 있습니다. 페니토인 또는 이제 그 주사제로 개량된 게 포스페니토인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심생아 경련에서 2차 약제로 쓰이기도 하고 역시 이제 뭐 예를 들면 경련을 길게 해서 왔을 때 응급실에서 이미 주사로 맞았을 수도 있는 약입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수많은 원리 중에서 나트륨 통로를 안정시켜서 신호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고 이 약은 페니토인이 원래 훨씬 오래된 약이고 아주 오래 쓰였고 포스페니토인은 주사제로 개량이 돼서 훨씬 안전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주사될 때 약간 부정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발진이 나거나 열나거나 이런 간, 신장 기능 봐야 될 수 있고 페니토인이라는 약물은 오래 사용하게 되면 잇몸이 되게 좀 커질 수가 있어서 나중에 막 치과를 보셔야 될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골밀도가 떨어지거나 빈혈 같은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엑소숙시미드라는 약은 자론티라는 약이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소발작, 압상스 뇌전증 있는 환자들은 꽤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소발작의 1차 약제고 소발작을 일으키는 칼슘 이온 통로라는 곳을 차단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뇌전증이랑 약간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 소발작에 잘 듣는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또 뭐 희귀약품센터에서 이제 시럽 제제로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약은 가장 큰 부작용은 이제 위장관계 쪽으로 불편하고 못 먹겠고 식욕 떨어지고 설사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제 밥 먹을 때 같이 먹거나 뭐 이렇게 좀 용량을 나누어서 먹거나 하면은 부작용이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또 카바마제핀이라는 약이 있고 이 약보다 아마 더 익숙하신 약은 옥스카바제핀, 뭐 트리렙탈이라는 약이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나트륨 이온 통로를 조절해주는 약이고 옥스카바제핀이 이제 카바마제핀이라는 약을 약간 개량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카바마제핀이라는 약을 먹을 때는 뭐 어떤 항생제를 먹을 때나 그러면 자봉 주스를 먹을 때 주의해야 된다고 아마 안내를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트리렙탈이라는 옥스카바제핀이라는 약을 먹을 때는 이건 생각보다 좀 흔할 수 있는데 처음에 특히 어지럽거나 많이 졸려할 수 있고 두 개로 보일 수 있고 발진이 생각보다 흔하고 또 나트륨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혈액 검사를 좀 해야 되기도 하고 만약 발진이 이제 몸에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는 게 계속 쭉 퍼지거나 하면은 그때는 그 담당 선생님과 약을 어떻게 유지를 할지 이게 약이 원인인지 상의를 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발프로엑산 역시 상당히 익숙하실 수 있는 약이고 오르필, 뭐 데파코트, 데파킨 다양한 제형이 있습니다. 이 약은 기전이 되게 다양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억제 신호를 강화하기도 하고 또 그런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칼슘 통로, 나트륨 통로 여러 통로를 이제 막으면서 기전이 다양해서 또 다양한 뇌전증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뭐 시럽도 있고 알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메스껍기도 하고 식욕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반대로 체중이 또 늘기도 하고 또 졸린 부분도 있습니다. 고용량에서는 탈모가 되기도 하고 혈소판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막 멍이 잘 든다든지 양치를 이렇게 막 도와주시는데 뭐 피가 난다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으면 역시 또 내원하셔야 될 수 있고 드물게 용량이 아주 높을 때는 막 갑자기 의식이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뇌파를 찍거나 피 검사해야 될 수 있고 아주 드물게 간 수치 올라가거나 췌장 수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 뭐 선생님들이 잘 챙겨 주시겠지만
가임기 여성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이 약은 잘 쓰진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태아 독성이 명확하게 알려진 약이기 때문에 뭐 고용량에서는 태아 기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가바트린이라는 약은 사브릴이라는 약인데 영아연축 진단받으신 부모님들이 아주 잘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스테로이드와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1차 치료약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전기 신호 중에서 억제성 신호를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먹게 되면 이건 사실 투약하는 시기 자체가 아이들이 뭔가를 표현할 나이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졸리고 피곤하고 어지럽고 좀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아주 오랫동안 복용하진 않는데 왜냐하면은 시야가 양쪽이 좀 좁아질 수 있다는 게 아주 장기 투약, 뭐 거의 1년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부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주치의 교수님께서 줄여주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일 텐데 레베티라세탐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케프라, 큐팜 뭐 이런 다양한 제형들이 알려져 있고 역시 알약, 뭐 주사제 그리고 시럽 등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기전이 다른데 아까 제가 그 소포 주머니를 말씀드렸는데 그쪽에 결합을 해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좀 덜 나가도록 그러니까 흥분성 신호가 덜 전달되도록 하는 기전이고요. 이거 역시 신생아부터 성인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경련이 되게 길어질 경우에 주사로 쓰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긴 해도 또 졸릴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 뭐 적대감, 우울감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이 다른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또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약 먹을 때 이제 부모님들께서 뭐라도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고 싶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약을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하루 2번으로 처방을 받으셨을 거고 뭐 처방전이나 일부 약제는 하루 1번 아니면 하루 3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약을 진짜 처방받은 대로 잘 먹어야 가장 빨리 완치될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약물 농도가 처음에 약을 시작하게 되면은 한 번 먹는다고 바로 경련이 멈추진 않아요. 그냥 약을 먹으면 약물 농도가 올라갔다가 당연히 떨어지고 그리고 2번째 먹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조금 올라갔다 떨어지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약을 한 5번 정도 먹어야 이제 약물이 이제 몸에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용량을 저희가 고용량으로 드리진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약을 시작한 다음에 거의 2, 3주 후에 아니면 입원 중이면 조금 덜 며칠 후에나 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먹은 다음에 막 효과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막 바로 끊거나 이러면은 이제 치료 효과를 보기 전에 끊을 수도 있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5번째를 먹어야 되는데 5번째를 안 먹는다라고 하면은 약물 농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 청소년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먹다가 한 번 잊은 다음에 경련해서 응급실로 들어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꼭 약을 규칙적으로 챙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번째는 경련 유발 요인을 가능한 피하는 것이 또 경련을 안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규칙적인 생활이 정말 중요한데 잠을 많은 시간, 충분한 시간을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때 규칙적으로 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특히 시험 기간 때 시험 공부하다가 새벽 2시에 자고 그런 경우에 또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빛자극, 어두운 방에서 되게 강한 빛, 예를 들면은 그냥 조명을 하나만 켜놓고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TV 게임에서 생각보다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 광자극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지금 그림에 나오는 포켓몬인데 이게 일본에서 방영될 때 이 피카츄가 한번 전기 공격을 한 다음에 지금 제가 이게 실제로 영상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걸 보면 실제로 경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넣진 않았고 저 파란빛과 빨간빛이 4초 동안 100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더니 실제로 일본에서 약 7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경련을 해버리는 바람에 방영 금지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자극을 정말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권해드릴 수 있지만 수영이나 자전거 같이 경련을 하면 위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옆에서
안전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계셔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되면 막 술이나 담배 이런 부분에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뇌전증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뇌전증의 경우는 약 거의 3분의 1 환자들에서 이런 부분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주의력이 떨어진다, ADHD 아니면 자폐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발달장애를 먼저 진단받은 경우도 있고 뭐 우울, 불안 아니면 잠을 잘 못 자는 부분 이런 부분은 동반되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너무 막 걱정하지 마시고 또한 ADHD 약 일부 약들은 또 경련을 더 일으킬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뇌전증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뇌전증 조절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예방접종이 되게 많이 궁금하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교수님과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이거는 그 교수님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독감 예방주사는 폐구균이나 아니면 DTP 접종이랑 동시 투여하면은 열경련 가능성은 증가하는 게 알려져 있고요. MMR 예방접종도 열경련 가능성이 좀 증가한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스테로이드나 면역글로불린을 최근에 맞았을 경우에는 아니면 또는 최근에 경련이 너무 좀 심해서 입원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너무 경련을 심하게 했거나 어떤 뭐 뇌기능 장애나 다른 신경계 이상이 있던 경우에는 제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상의해 주시고 청소년분들이 이제 작년에 코로나 예방접종 때문에 문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는 국제 뇌전증 학회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이거는 코로나를 걸리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좀 맞고 좀 며칠 쉬고 넘어가는 게 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권고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거나 먹으면 안 되는 약들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환경론제에 따라서는 어떤 약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뭐 엘칸을 먹기도 하고 피리독신을 먹기도 하고 뭐 비타민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치의 교수님과 상의를 하시면 제일 도움이 많이 되고요. 공통적으로는 한약이랑 홍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한약 성분은 잘 파악을 할 수가 없고 또 그 한약이 약물 저희가 먹는 항경련제랑 상호작용이 있으면은 항경련제 농도가 바뀌기 때문에 치료가 너무 어려워지고 간독성이 생기면 정말 치료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이나 홍삼은 피해 주시고요. 감기약 중에 항히스타민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드물게 경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막 다 챙길 수 있을까요? 라고 좀 걱정이 되시면 다른 이제 일반 병원 진료를 많이 받게 되실 텐데 그럴 때 반드시 그 처방 선생님한테 뭐 우리 아이가 뇌전증으로 약을 먹고 있어요를 알려주시고 뇌전증 선생님께도 이제 혹시나 다른 병원에서 새로 뭐 예를 들면 뭐 간 수치가 높았다, 뭐 예를 들면 심장에 돌이 있었다, 뭐 정신과를 이번에 다니기 시작했다 이런 질병이나 약은 알려주시면 다 양쪽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